자, 매주 일요일 범죄사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연쇄살인 사건에서 알아볼 범인은요, 일단은 자,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올해 초였는데 미국 최악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알버트 피쉬 사진입니다. 알버트 피쉬는 1900년대 초에 주로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주로 납치하고 살해한 뒤에 그 사체까지를 요리해 먹었던 식인 행위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경악하게 만들었었죠. 알버트 피쉬는 결국 여러 번의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1936년이었는데 미국에서 전기의자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때 사망이 확인되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버트 피쉬가 죽은 지 20여 년 정도가 지났을 1955년부터 독일에서요, 마치 이 알버트 피쉬가 생존해서 다시 저지르는 듯한 이런 식의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한 납치 강간, 사체 훼손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독일의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고요, 수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아내는 일에 번번이 실패를 했고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이번 해외 연쇄살인범 시간에서는 알버트 피쉬가 연상되는 독일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루르 지방의 지도입니다. 1976년 7월 4일이었어요. 이날도 독일의 이 뒤셀도르프 지역 경찰들은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마리옹이라고 하는 이름의 4살짜리 어린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신고를 접수받고 주변을 수색을 하고 있었죠. 경찰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언가에 놀란 듯한 한 남자가 이 경찰들에게 달려와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프리슨 24번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건물에는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려고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변기를 뚫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의 내장같이 보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제보를 들은 경찰들은 이것이 마리옹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곧바로 문제의 아파트로 달려가서 주민들을 수색합니다. 경찰은 한 가정집에서 실종 아동인 마리옹을 찾았어요. 찾기는 했지만 이미 죽은 뒤였고 시신의 대부분은 고기라고 쓰여진 종이에 포장된 채로 냉장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에도 마리옹의 한쪽 팔은요, 이 주방의 냄비 속에서 조용히 삶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요아힘 크롤이라고 하는 당시에 43살로요 청소부 일을 하던 남성으로 밝혀집니다. 독일 경찰들은 마리옹을 납치 살해한 범인인 이 요아힘 크롤을 체포해서요 조사하던 중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너무나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태연하게 경찰이 조사하지도 않았던 내용인 지난 20여 년간 독일의 북부지방에서 발생했었던 14명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인 것을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였어요. 요아임은 1933년 독일 북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9명의 형제 중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요아임 크롤을 보면요, 우리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학대와 방치가 있었고 어떤 교육에 부모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 부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체격이 작았고요. 소심한 성격이었고 야뇨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불에 실내를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건 당연했을 거예요. 요아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러자 어머니 혼자 9남매를 키워야 되죠. 요아임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만 했고, 그러면 직장을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살던 고향에서 멀지 않은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상을 갑니다. 이 새로운 지역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족이 요아임이 22살이 될 때 어머니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 형제 전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임은 혼자서 5년 뒤에 뒤셀도르프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곳에 있는 한 철강 회사의 화장실 청소부로 일을 시작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요아임 크롤에게 그동안 살해를 당했던 피해자들, 아동들 사진입니다. 요아임은 1955년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리옹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납치살인으로 체포가 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한 명의 성인 남성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총 13명의 여성들을 모두 납치해서 강간한 뒤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 뒤에는 몇 명의 시신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살을 도려냈고요.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점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당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요, 제압이 좀 쉬운 10대 초반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었고요. 실종된 장소가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 그리고 집 근처 공원, 이런 동네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쉬운 지역들이었어요. 사체로 발견된 장소도 피해자들이 살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건을 조사하던 지역의 경찰들은요, 틀림없이 이런 사건들의 범인이 피해자들의 이웃집 주민이나 아니면 남자친구들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요아임 크롤에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경찰이 5명이나 되는 엉뚱한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요, 체포까지 했어요. 잘못 짚은 거죠. 이 중 몇 명은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아동 강간 살해범의 혐의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봤겠죠. 이런 것들에 의심을 받는 이런 눈초리에 못 이겨서 지역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요, 유일한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랬죠. 8번째 희생자였고 이름은 헤르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아임 크롤의 타겟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헤르만이라고 하는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공원 근처에 세워두고 있던 그 차에 타려고 했던 건데, 요아임이 뒤에서 나타나서 공격해서요, 칼로 심장을 2번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원래 목표는 여자친구였을 겁니다. 요아임이 여자친구를 노리고 한 범행이었지만 이 여자친구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급히 이 차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됐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당시에 이 독일의 지역 경찰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식의 범죄는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던 그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의 짓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존의 그 부녀자 연쇄 실종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요, 생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요아임 크롤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강간 살해를 저지르게 됐던 거죠. 요아임 크롤이 체포되었을 때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결과가 요아임의 IQ는요 7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IQ 80 이하는요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장애 중에 하나로 이제 판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계성 지능장애의 특징으로는요,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접해봤을 때, 이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행동을 봤을 때 이 생각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쉽게 내가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다까지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능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중도덕의 개념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는 성향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요하임의 살인 동기나 수법과도 좀 연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포 당시에 밝혔던 범행 동기나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눈에 지금 여자가 보였고 자신이 지금 성욕을 풀기 위해서 여자들을 공격했는데 이 여성들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항을 하자 제압을 했어요. 목졸라 죽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 뒤에는 자신의 목적대로 욕구를 풀어놨죠. 그리고 난 뒤에 피해자들이 죽었잖아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 결과로 여성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낀답니다. 자신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길거리나 뭐 쓰레기통 이런 곳에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체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말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재미로,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 살인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10번째 희생자인 여자아이가 5살이었는데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들은 이 아이를 보고 물에 빠져 죽은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요하임의 진술로 자신의 범행이다 라고 이제 밝혔고, 살해 동기를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익사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라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자신의 여죄에 대해서 입증한 적도 없는데 요하임이 그동안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이유는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고 뉘우쳤던 게 아니라 자신이 자수를 하게 되면은 간단한 정신적 치료를 받고 금방 풀려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진술도 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술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경계성 지능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에 따른 행동과 말이라는 거죠. 사고 자체가 굉장히 폭넓지가 못해요. 정상인의 범주에서 생각하자면은 이러한 사람의 행동은 좀 충동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하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한 뒤에 내린 결정들이 이 정도 선에서만 끝난다는 거였죠. 이런 단순 생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던 요하임 크롤의 이 범죄 중에요, 이전의 범행들과는 조금 다른 패턴의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어요. 요하임은 집으로 귀가 중이던 마리아 헤트겐이라고 하는 61살의 여성을 몰래 습격한 뒤에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추가로 3명을 더 살해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살, 10살, 4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경찰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백을 합니다. 경찰이 듣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진술과 별 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살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렸어요. 자, 그래서 경찰이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냐? 그 전에 네가 했었던 범죄와 좀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요하임이 말하기를 나이가 어릴수록 고기 맛이 좋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요하임은 취조 과정에서 자신이 식인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식인을 하는 과정은 즐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설명으로는 고기를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에 식비를 아낄 겸 피해자들의 시신을 먹었던 거다라는 말을 또 했고요. 요하임 크롤이 체포되던 날이 1976년 7월 4일이거든요. 이날도 이제 식비 절감을 위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그 4살짜리 여자아이 마리옹을 집으로 납치 강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해를 했고 부위별로 나눠서 손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이에 쌓은 다음에 종이에다가
고기라고 적었죠.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었고, 하지만 또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내장들은 건드리지가 않았습니다. 위나 뭐 소장, 대장들을. 이것들은 그냥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장실에 그냥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버렸던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하나밖에 없는 변기였기 때문에 막히게 되자 사람들이 뚫던 과정에서 경찰 신고를 했고요. 체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독일 북부 지방의 연쇄살인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요하임 크롤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요,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좀 길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자신이 자백한 14건의 사건 중에 증거가 부족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8번의 살인과 1건의 미수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독일이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내리는 형 중에 이제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 되겠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감옥에 수감 중이던 요하임 크롤은 1991년 7월에 58세의 나이로 라인바흐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요하임은요, 체구가 좀 작은 편이고 말수도 적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 결과처럼 머리가 좋거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이웃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요, 요하임이 14번의 끔찍한 살인에 강간과 식인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를 못했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앞에서도 소개했었던 이 미국의 이제 최악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알버트 피시와 이번 요하임 크롤 사건은 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주로 강간 살해를 했었던 그 범행 대상이 10살 이내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죠. 그리고 강간 살해 수법도 그랬고 결국에는 식인까지 저질렀다는 점도 비슷하죠. 이 두 사람이 이러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니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특정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 뒤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먼저 이 알버트 피시의 경우를 보면은 자신이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아내가 살림을 모두 처분한 뒤에 도망간 적이 있어요. 이때 겪었던 일이 자신의 좀 연쇄살인의 도화선이 돼서요, 좀 정신병적인 범죄들이 일어났던 것이었고, 요하임 크롤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강간 살해를 저질렀었는데, 아무래도 좀 자신이 사랑하던 여성이, 어머니나 부인이 떠났거나 죽었을 때가 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알버트 피시처럼 좀 숨겨있던 내면의 살인 욕구나 좀 성적 욕망이 분출되면서 제어가 불가능한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통점이 좀 이런 점이 보이고, 반대로 다른 점도 있죠. 알버트 피시의 경우에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또는 페도필리아적인 성향과 세디스트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알버트 피시 사건을 보시면은 자기 몸에 스스로 바늘을 여러 개씩 집어넣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요하임의 경우는 특별히 아동만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격하기 쉬워 보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묻지마 범죄의 형식의 살인을 좀 저질러 왔던 사람이죠. 이 둘의 범행 스타일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과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왔었기 때문에 두 사건 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오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최악의 살인범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일 루르의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요하임 크롤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